51쪽. (51쪽의) 첫 번째 질문은 이해의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 수능이 어려워졌다고 한 이유가 예전처럼 막 수문 그림 찾기 하듯이의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얼만큼 소화했느냐, 제대로 읽어냈느냐, 이 측면인데, 그거에 해당하는 마이너 버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정보량이 많은 건 아니야. 정보량이 많은 건 아닌데 지금 1문단에서의 나오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느냐, 그게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풀 때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입니다. 여기 67번에서 69번 두 번째 지문은 사실 얘는 그냥 전형적인 기술 지문이거든. 그냥 그 지문 자체가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시사점이 있거나 그건 아니야. 그런데 어떤 거냐면 69번 문제예요. 요 69번 문제가 당시에 오답률 1인데 오답률이 몇 퍼센트냐면 75%예요. 69번 문제 하나가. 그리고 얘는 국어적으로 좀 푸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을 어떻게 좀 적용하려 하는지 그런 측면에서 그 지문을 봐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요 두 지문은 15분, 요 두 지문 15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1시 28분. 지금 15분이면 얼마야? 33분. 맞죠? 43분. 43분. 시작.
10분경과 2분 전. 일 분 전. 네.
2분만 더 볼게요. 네, 45분까지 2분 더 보겠습니다. (30초) 뒤에 설명합니다. 봅니다. 51쪽 첫 번째 지문 1문단부터 1문단에는 구체적 상황이 주어졌죠. 그러면 2문단을 통해서 이 구체적 상황과 관련된 무언가가 설명이 되겠지. 그럴 때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64번 문제를 지문을 다 읽고 난 다음에 한 번에 해결이 됐어야 돼. 이 64번 문제는 우리가 지문을 읽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며 받는가와 관련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2문단을 볼게요. 지금 1문단에서 상황을 주어주고 난 다음에 2문단의 첫 번째 문장 그거 볼게요. 지금까지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난제로 거론된다. 다만 거기다 묻게 표시해주세요.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그럼 이 글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 지금 이 둘의 문제를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핵심이야. 그런데 지금 1문단에서 구체적 상황을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2문단에서 그와 관련된 개념들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그 개념들을 읽고 지금 그것이 1문단에서 제시된 상황과 어떻게 관련을 맺을 수 있는지를 따질 수 있어야지. 그러면 지금 얘는 거기 2문단 세 번째 줄이에요. 가운데 부분에 계약 나오죠. 그 다음에 부관 나오고 그리고 부관을 다시 기한과 조건으로 나누지. 그리고 이 조건을 다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으로 나눠. 그럼 이제 2문단을 읽었을 때 이 1문단에서 제시된 상황은 바로 뭐에 해당하는 거야? 정지 조건에 해당하는 거지. 그게 처리가 됐어야 되는 거야. 다시 지금 1문단에 구체적 사례가 나온다. 그러면 그걸 설명하는 개념이 나올 테니 그 개념과 짝을 지어서 처리를 해주면 돼. 그래서 64번입니다. 64번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딱 1번하고 나머지 선택지는 보지 말았어야 되는 거라고. 64번 1번 볼게요.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기한이 아니라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다시 앞으로 와서 3문단을 봅니다. 지금 이 글은 지금 법률가들이 어떻게 어떤 과정, 어떤 방법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인 거지. 그럼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몇 번째 문단에 나오냐?
지금 이거 해결 과정에 대한 글이 어디에 있어? 5문단에 있죠. 그럼 바꿔 얘기하면 3문단하고 4문단은 배경 지식에 대한 거잖아. 그럴 때야 지금 3문단 보면 지금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이거 2문단에서 얘기했던 그 직접적인 정보와는 관련이 없네 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지. 우리 지문에는 잉여는 없다. 그러니까 출제된 내용은, 그러니까 지문으로 구현된 내용은 문제로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봐야지. 그리고 이 내용이 1문단에서의 상황하고 어떻게 관련이 될 수 있는지도 따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3문단에서 설명하는 것은 기판력에 대한 설명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4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반응을 했어야 돼. 왜냐면 3문단에서 얘기하는 것이 기판력 때문에 다시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4문단 첫 번째 문장을 봅니다.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렇다는 지금 4문단은 3문단의 내용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는 내용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문단을 볼 때는 3문단과의 차이점, 어떤 점에서의 차이점이냐, 즉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뭔 거냐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4문단에서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은 뭐야? 4문단에서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 아니 거기에 지금 그 4문단에서 3문단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하잖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주죠. 그래서 앞에서는 계약서가 발견되더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4문단에서는 그거와 관련된 똑같은 사례잖아. 그럴 때 거기에서 새로운 사정이라고 하면 바로 뭐인 거야? 그 사례에서 계약기간 만료인 거지.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밑에서 세 번째 줄이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고 이게 바로 뭐인 거야? 법률상의 새로운 사건이 되는 거지. 사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지금 5문단을 쭉 읽어볼게요.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보자.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조건에 대한 말. 이 문단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거였어. 법원이 이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유, 판결 확정이라는 말 때문에 3문단이 나온 거네. 기판력.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확정 판결 이후에 소송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돼야 돼? 새로운 사정이 생겨야지. 그 4문단에서 설명을 하는 거네.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번의 소송을 통해서 P가 승소할 수 있었다. 승소할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됐죠? 그래서 얘는 어려운 지문이 아니야. 여러분들의 이해를 수반하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요구하는 지문이고 최근 나오는 지문의 마이너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64번 문제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65번이야. 기억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거 P는 돈 달라는 얘기지. 지금 1문단에서의 상황도 뭐였어? 돈 달라는 거잖아. 그래서 65번의 답은 3번. 그 다음에 66번입니다. 66번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반응이 필요한데 거기 보기에서 두 번째 줄이야. 계약서와 같은 증거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서 가와 나의 결과가 났어. 가의 결과는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 그 다음에 확정이 됐고 나에서는 인정하면서도 갚기하러 한 날 그리고 아직 그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 그리고 판결은 확정이에요. 그러면 가는 딱 3문단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나는 4문단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66번의 답은 5번. 그런데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66번 문제에서 지금 이제 내가 본문도 제대로 읽고 보기도 제대로 읽어서 선택지를 제대로 판단했다고 치자. 1번 틀렸다, 2번 틀렸다, 3번 틀렸다, 4번 틀렸다 판단이 됐어. 그럼 너네 이제 마지막 5번 선택지 남았어. 어떡할 거야? 5번 선택지 볼 거야? 아니, 보지 마세요. 다시. 지금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었다는 것을 전제로 1번부터 4번까지가 여러분들이 다 틀렸다고 판단을 했어. 아니, 다 맞았다고 판단을 했어. 그러면 그냥 5번 다 타고 넘어갑니다. 이거를 시험 상황에다가 적용을 해보자. 시험 상황에 적용해서 지금 4번까지는 다 맞았다. 라고 하고 5번 선택지를 봤는데 5번도 맞았어. 맞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시 선택지를 보겠지? 처음 판단에 다 맞는 걸로 판단이 됐는데 그 10초 뒤에 다시 볼 때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럼 보기를 다시 보든지 본문을 다시 보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멘탈에 충격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국어는 수학하고 좀 다르게 한 문제 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지문의 통째로 달려있는 거야. 그리고 그게 다음 지문에도 영향을 미쳐. 그래서 아예 한 문제 틀리는 게 나아. 그냥 4번까지 다 맞는 것 같아. 그럼 5번 하고 넘어가라고. 다만 문학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문학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선택지를 다 보라고 계속 강조를 했죠. 근데 비문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관점이 다른 게 없어. 그냥 그 지문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거고, 그 다음에 답을 구한다 한들 그것이 맞는 답이라고 판단도 잘 안 들을 거고, 그럼 또 보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또 소비가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판단했다고 하면 남은 선택지 그냥 보지 말고 하고선 넘어가야 돼. 그래야 다음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질문은 어려운 건 아니야. 1문단에서 얘기했던 거 순차적으로 다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문단 첫 번째 줄이야. 1895년에 발견된 X선은 진단의학의 혁명을 일으켰대. 그 혁명이 어떤 내용이야? 그 혁명이 어떤 거야? 그 혁명의 내용이 인체를 해부하지 않고 내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기술인 거잖아. 맞아? 그런데 그렇게 해부하지 않고 진단하는 기술은 바로 CT와 관련되는 거니까 이 글은 CT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런데 첫 번째 문제를 통해서 보면 X선을 통해서인 거지. 그래서 이 문단은 X선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3문단부터 그 다음에 6문단까지 3문단부터 5문단, 6문단까지가 바로 CT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기술 지문하고 큰 차이가 없어.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그럴 때 지금 이 문단에 보면 지금 투가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계들이 나오죠. 정보 간의 관계.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문단 세 번째 줄 볼게요. 이 문단 세 번째 줄 보면 지금 투가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투가율과 관련된 X선의 세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럴 때야 이제 3문단이야. 사실 3문단에서 핵심 내용, 그러니까 막 중요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지난번에 그 플래시 메모리 생각나? 플래시 메모리 지문? 플래시 메모리 지문이 설명했던 게 뭐였냐면 너네 기출문제 한번 보고 복습은 하냐? 플래시 메모리에서 설명했던 게 플래시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과정을 설명을 했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는 뭘 하냐면 지우고 두 번째 단계가 데이터를 기록하는 쓰는 거였거든. 그럴 때 그 글의 흐름이 어땠냐면 1문단은 먼저 스위치, 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였지, 하나. 그러다가 데이터 지우는 과정에서 뭐가 나냐면 블록 단위라는 개념을 썼단 말이야.
셀 여러 개를 묶어서 블록 단위로 지운다. 내가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 특별하게 숫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걔는 숫자가 하나라는 거야. 1이라는 거지. 왜냐면 쓸 때의 과정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셀에 쓴다고 했거든. 그 지문에서. 그러니까 한 개가 되는 거고 지울 때는 여러 개가 되는 거고 쓸 때는 한 개였단 말이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3문단에서 두 번째 줄이야. 3문단의 두 번째 줄 보면 한쪽 편에는 X선 발생기가 있고 반대편에는 여러 개의 X선 검출기가 있대. 그럼 X선 발생기는 몇 개라는 거야? 한 개라는 얘기인 거야. 지금 여러 개일 때는 여러 개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한 개일 때는 특별하게 개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한 개라고 생각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그 다음에 이 글에서 핵심 내용에 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지난번 기출 지문에서 확인했던 방식인 거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공부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읽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에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봤어요. 계속해서 봅니다. 그럴 때 이제 4문단, 5문단에서 나오는 것이 환상값에 대한 얘기지. 그럼 환상값의 정의 한번 확인하면 환상값은 뭘 말해? 환상값이 뭐야? 지금 세기 차이인데 환상값에서 그 다음 줄 볼게요. 환상값이라고 한다. 그 다음 줄. 통과하면서 산란되거나 흡수되는 감소된 총량. 그러니까 환상값이라고 하면 없어진 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문단입니다. 이제 역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역투사 결과값이지. 이 역투사 결과값도 뭐인 거야? 환상값을 합친 거니까 없어진 총량이 되는 거지. 그래서 5문단 밑에도 두 번째 줄이에요. 감쇄를 많이 시키는 조직에서는 결국 그 다음 줄이야. 더 큰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 끝. 그래서 67번에 4번, 68번에 2번, 지금 67번하고 68번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처리가 돼야 돼. 그럴 때 이제 69번 문제야. 지금 얘를 국어적으로 좀 처리를 해보자. 국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아까 내가 우리 조금 전에 법지문에서 마지막 문제가 몇 번이었지? 66번이었지? 내가 66번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실제 우리가 문제 푸는 상황에서 마지막 선택지를 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 얘기를 했어. 바꿔 얘기하면 69번 문제도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느냐야. 실제 상황에서. 물론 답을 찾을 수도 있겠지. 정말 뛰어난 국어적, 언어적 자질을 지녔다면 답 찾을 수 있겠죠. 혹은 이과적 성향의 친구들이었다면 혹은 수학을 잘하고 있었다면 찾을 수 있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선택지를 지원해가는 과정에서 최소한 3, 4, 5번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지금 그 문제는 답을 낼 때 최소한 3, 4, 5번은 하지 않아야겠다. 그거는 이제 국어적인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것. 봅니다. 보기를 보는데 지금 이 보기에서 그림에 대한 설명을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확인했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줄입니다. 환상값의 크기야. 지금 거기에 있는 A, B, C가 환상값의 크기래.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거기 그래프에서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가장 많이 없어지는 부분이 되는 거지. 그 다음이야. 이때 가의 투가율은 나의 2배래. 그때 투가율에다가 별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투가율을 보고 여기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다시 환상값은 아까 없어진 양이라 그랬어. 그 다음에 투가율 나왔으니까 투가율에 대한 설명이 어디 나오냐면 2문단에 나오죠. 그 2문단에 투가율과 관련되는 거 보는 거야. 어디에서 가장 많이 없어지니?
응? 이 문단 봐봐. 투과율이 어디에서 가장 낮아? 지금 환산값이 크다는 얘기는 투과율이 낮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 문단에서 어디에서 투과율이 낮아? 그렇지, 뼈지. 그런데 지금 거기에 그림에서 뼈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뼈 정보는 상관이 없는 거야. 지금 투과율과 관련된 거 말고, 그러니까 투과율과 관련된 거 중에서 뼈 말고 다른 거여야 돼. 뼈 말고 많이 없어지는 거. 뼈 말고 많이 없어지는 거. 물은 투과율이 가장 높은 거 아니야? 지방물뼈? 지금 이 그림하고 관련 지을 수 없잖아. 이 그림하고 관련 지을 수 있는 정보. 투과율과 관련해서. 지금 환산값이 크다고 저기 그래프를 통해서 환산값이 큰 거, 변한 거 많이 봤으니까 많이 없어져야 돼. 어디에서 많이 없어져? 아니, 뼈에서 없어지는데 뼈에 지금 뼈 그림을 확인할 수 없잖아, 이거. 그렇지, 두께지, 두께. 지금 없어지는 거 찾아야 되는데 지금 뼈에서 많이 없어지는데 그래, 맞아. 그런데 그 뼈라는 정보가 지금 이 보기에 써먹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거잖아. 그럼 다른 정보를 찾아야지. 그럼 그게 바로 뭐냐면 두께란 말이야. 두께가 어떻게 될수록? 두께가 두꺼울수록 환산값이 커지는 거지. 맞아? 투과율이 낮아지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제 그림을 봅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그림을 여기다가 한번 바꿔볼게. 여기다가 칠판에다가. 됐죠? 그래서 지금 요 밑에서 빛을 쏘는 거야. X선을. 아이고, 색깔 파란색으로 해야 돼. 그러면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지. 여기까지 지금 두께가 어떻게 돼? 두께가 커지죠. 그 두께가 커진다는 얘기는 점점 많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환산값이 커져야지.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4번하고 5번 선택지가 지워져야 되는 거야.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3번 선택지는, 그럼 이제 이 이후의 구간이야. 여기까지 늘어나는 거 확인했어. 지금 3번 선택지를 보면 갑자기 훅 떨어지는 거니까 없어야지. 맞아?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없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3번도 지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 이 문제는 3, 4, 5번을 하지 않았어야 여러분들이 국어적으로 잘 접근한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의 포인트는 환산값과 그 다음에 투과율이에요. 지금 세부적인 정보가 나오면 자꾸 본문 돌아가서 확인을 해야 돼.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면적. 지금 얘의 면적이랑 얘의 면적이 동일한 면적이죠. 그렇지? 그 다음에 지금 투과율이 뭐가 더 크다고 얘기를 했냐면 가가 투과율이 더 높대. 그럼 투과율이 높다는 얘기는 환산값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작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얘가 줄어드는 거랑 재밌는 건 요 노란 그림만 보면, 가만 보면 얘는 이렇게 진행할수록 얘는 줄어드는 거고 얘가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줄어드는 거랑 얘가 늘어나는 것이 어떻게 상쇄가 되는지가 처리가 돼야 되는 거지. 얘가 투과율이 2배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그러면 환산값은 얘가 2배가 되겠죠? 그럼 얘가 줄어드는 것만큼이나 얘가 늘어나는 양도 2배니까
똑같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 문제를 처음 봤다고 하면 맞힐 가능성이 상당히 낮지. 더군다나 이거를 시험 상황에서 풀려고 해봐, 이거. 이 문제 이후에 이것처럼 좀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이용하는 문제는 안 나오고 있어. 봐봐. 지금 여기에서 얘 그림하고 지금 면적의 절반 맞죠? 면적의 절반이 됐으니까 그것이 늘어나는 거랑 줄어드는 것이 상쇄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수학적인 거잖아. 아닌가? 나를 가로 바꿔서? 왜? 그래도 되지. 맞아. 대칭 이동시켜서 해도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거는 이제 국어 외적인 거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 문제는 3, 4, 5번으로는 답을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적절하게 접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오답률 75%인 건데 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 두 지문인데 여기 있는 두 지문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히 거기에 뭐 현대시 있는 거는 뭐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조금 신경 써서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두 번째 희곡 지문이에요. 75번부터 77번. 요 지문은 소설 보듯이 그러니까 소설에서 인물 관계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인물들 간의 그 반응 요거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는 희곡이긴 하지만 소설을 읽는다는 생각으로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와 반응을 좀 파악해 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요 두 지문은 13분 할게요. 하고 필요하면 2분 정도 더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2시 10분이니까 23분까지 시작.
13분 경과 2분만 더 볼게요. 봅시다. 70번에서 74번. 지금 신석정의 꽃덤불입니다. 신석정의 꽃덤불에서는 바로 니은이에요.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36해가 지나갔다. 36년이래. 그럼 뭘 말하는 거야 이거? 그 시간의 흐름인데 36년이라는 숫자가 중요한데. 그렇지, 일제강점기. 그래서 지금 앞에 36, 니은 앞부분의 상황은 지금 일제강점기의 상황이 되는 거고, 니은 다음의 상황은 해방 후의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런데, 디귿입니다. 겨울밤달이 아직도 차관이 해방이 됐지만, 아직 제대로 된 해방은 아니라는 인식이 나타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작품은 어렵지 않죠? 뭐,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희생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다작품은 보리를 통한 생명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70번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그 다음에 71번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부정적 상황이 온전히 극복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의 상황, 뒤에서의 상심육력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처리해주면 더욱 좋겠고 72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그래서 몸과 마음을 팔아버린 벗들의 삶은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좌절한 모습, 거기에 순응하는 모습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73번에는 1번. 뭔가 어렵지 않죠? 74번에 4번. 지금 여기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보여준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뒤에 있는 75번에서 77번 지문인데 여기에서는 등장인물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앞부분에 나오지 않아서 그거를 파악하면서 읽어가는 것. 더불어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야 1단이야. 지금 앞부분을 보면 북조. 거기에 송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송장이 무슨 뜻이야? 시체죠. 그 다음에 복실하고 분엄이가 복조의 시체를 보고선 목 놓아 운대. 그리고 복실이라는 말을 썼으니 복조와 형제일 가능성이 높겠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야. 동네 사람들 소리나쳐 같이 울래.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이 복조의 죽음에 대해서 뭐하고 있는 거야? 안타까워 슬퍼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공감하는 태도라 볼 수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처가 나오는데 지금 분어미와 복실이 어머니라고 불렀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가족이 되겠지. 그런데 거기 처가 얘기하는 거 봐봐. 야, 물에서 죽은 놈이 복조뿐인가? 어떻게 복조라고 장담해? 지금 여기에서 처의 반응은 앞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랑 혹은 분엄이야 그 다음에 복실이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노어부와 서기와 윤첨지가 등장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노어부가 말하는 거 봐봐. 거기 A구간 윗줄입니다. A구간 윗줄을 보시면 고기잡이 3년에 자식 다 잡아먹는다. 그러니 이 노어부도 그 복조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A구간에서 처의 행동을 통해서 어머니라고 불렀고 자식이라고 했으니 노부랑 처는 이제 부부가 되겠고 지금 둘의 갈등이 나타나. 그런데 처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지금 복조 시신의 상태 때문인 거죠. 됐어? 넘어갑니다. 그래서 66쪽 A구간 끝을 보시면 이제 처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어. 어디냐면 바로 두 번째 줄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일동을 보고 픽 웃으며,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신줄을 놓으신 거지. 그래서 서기가 어머니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노부의 반응이야. 그런 처의 아내에 대한 노부의 반응도 조금 평범하지는 않네. 그런 다음에 이제 분어미가 되는데 분어미를 보면 난 항구로 가겠다. 더는 있는 데짜 가슴만 졸이지 울며 웃으며 한 세상 살다 그럭저럭 죽을 때 되면 죽지. 언덕을 넘어 퇴장을 한대. 그럴 때 이제 노부야. 왜? 과부 수절하기가 싫으냐? 지금 분어미의 뒷모습을 보고선 과부 수절하기가 싫으냐? 그 얘기를 했으니 여기에서 죽은 거는 복조였던 거고 그 다음에 과부라고 한다면 복조의 아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분어미가 바로 복조의 아내가 되는 거지. 바꿔 얘기하면 지금 노부의 며느리가 되는 거고 처의 며느리가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지 살 길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기가 복실의 가슴에 안겨 누나야 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인물들의 관계가 다 정확하게 처리가 됐어야 하는 지문.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서기의 반응을 보면 계속해서 그 다음 줄에 왜 우리는 밤낮 울고불고 살아야 한다든 그래 힘든 일에 대한 얘기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복실이 누나가 하는 얘기 봐봐. 야 굴뚝에 연기 한번 무럭무럭 피오른 적도 없었지. 거기 도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굴뚝에 연기 한번 무럭무럭 피어오른 적 그것이 없었다는 얘기는 위에 나왔던 부정적 상황하고 유사한 거라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가정 형편이 가난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냐면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는 지금 아궁이에 불을 떼서 음식을 조리해야 되는데 지금 연기가 무럭무럭 피오는 적도 없다는 얘기는 제대로 끼니도 못 때우는 상황을 드러내주는 표현. 그리고 이 표현은 기억해 주세요. 문학에서 종종 나오는 표현이니까 연기와 관련해서는 가정 형편까지도 이제 따져볼 수 있다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75번에 3번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찾았군 라고 그 윤첨지가 얘기할 때 얘도 울고 있잖아. 그걸 통해서 지금 이제 안타까워하고 있다 혹은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76번 무대 밖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상상해 볼 수 있느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그 다음에 77번은 그냥 내용에 대한 얘기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억지하는 기능이 아니라 그걸 이제 겉으로 표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금 전에 오늘 봤던 테스트지를 나눠드렸는데 거기에서 6번만 좀 얘기해 볼게요.
지금 6번 문제를 보시면 윗글은 완결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게 뭐 때문이냐면 마지막 문단에 고름이 왜 생기고 그 다음에 통증이 왜 생기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어디에 있냐면 1문단 두 번째 줄에 있어. 열과 통증이 동반되기도 하며 고름이 생기기도 한다. 염증 반응에 대한 설명을 했어. 그럼 뭐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는 거야? 열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죠. 지금 고름이 왜 생기고 염증 반응에서 고름이 왜 생기고 통증이 왜 생기는지를 설명해 줬는데 열이 발생하는 이유는 없어. 거기에 열과 통증이 동반된다는 얘기는 열과 통증은 서로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래도 통증까지 설명을 했으면 열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은 완결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가 있겠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